9회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뭐죠? 취득원가 신뢰성 중에 검증 가능성 문제라고 그랬죠?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기업회계 기준 총칙의 제3조에 의하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한다. 이걸 보수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선한 문제네요.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는 걸 보수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관련이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발이득. 여러분, 보수주의는 가급적이면 이익을 작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작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 그래서 우발이득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안 되겠죠. 우발이득이 뭡니까? 확정된 이익이 아닌 걸 우리가 우발이익이라는 말 써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공정가액으로 하면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나오죠.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가짜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 예상되는 수익은 계상하지 않겠죠. 순실현 가능액이 취득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는 순실현 가능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저가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3, 4번은 모두 보수주의 원칙과 관련이 있지만 2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재무제표 전제와 기본 전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기업 실체 전제, 계속기업의 전제, 기간별 보고의 전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3번의 답은 4번. 4번. 재무액에 대한 설명에다 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어요. 보고 대상은 투자자, 채권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이다. 맞습니다.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이고요. 기업 내부의 경영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관리회계죠. 4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거 맞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모품을 구입해서 전액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때 소모품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중요성이에요.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모품을 구입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6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2번이 틀렸네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 표시해줘야 되겠죠? 6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년 기준 원칙,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표시하는 것, 유동성 배열법 모두 맞습니다. 7번, 현행 원가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물었습니다. 다시 취득했을 때 줘야 될 금액을 현행 원가라고 하니까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의 답은 1번. 원재료와 같은 걸 현행 원가로 표시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8번. 자산의 본질에 대한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용역 잠재력을 가진 것, 소멸된 원가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미소멸된 원가가 자산입니다. 미소멸된 원가. 8번의 답은 3번. 재성적 가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9번. 현금의 금액을 물었어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현금이에요. 62만 5,400원입니다. 우표는 아니에요. 타임반의 수표 132만 원이고요. 약수금 아닙니다. 배당금 지급표 현금 맞고요. 만기 도래한 국채 이자표도 현금 맞습니다. 더해줬더니 262만 400원, 262만 400원. 9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은행계정 조정표 문제죠.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차변에 회사 땡땡 하시고요. 당좌금 장부상 잔액은 장부상 잔액이니까 회사 걸 얘기하는 겁니다. 273만 2천원. 자, 은행 잔액을 물어서 은행 쪽은 312만 8천원 나와 있습니다. 312만 8천원. 자, 첫 번째는 기발행 미결제 수표가 48만 4천원 나와 있죠. 은행 쪽 가서 마이너스 48만 4천원. 부도 수표는 회사에 가서 마이너스 21만 6천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심은 플러스라고 그랬죠. 받은 거니까 플러스 25만 4천원. 은행침 미기입 예금이 13만 8천원 있습니다. 플러스 13만 8천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수료 6천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회사 쪽 가서 마이너스 6천원이 되는 거고
68,000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68,000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68,000원을 썼어야 되는데 86,000원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86,000원을 기록했어요. 너무 많이 나간 걸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당좌 예금이 다시 들어온 걸로 다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18,000원만큼. 그래서 플러스 18,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68,000원만 나간 걸로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86,000원 나간 걸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온 것처럼 처리를 해줘야지 차대변이 맞겠죠. 자, 273,200,000원에서 마이너스 216,000원 플러스 254,000원 마이너스 6,000원이고요. 플러스 18,000원입니다. 그랬더니 278,200,000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4번이에요. 11번.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익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332만원짜리를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462만원에 처분을 했어요. 처분하고 이때 얻은 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만원.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원가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462만원에 처분하고 이익이 2만원이니까 결국은 이거 두 개 합친 게 얼마란 얘기예요? 460만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야 460만원짜리를 462만원에 팔았으니까 2만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는 얼마겠습니까? 460에서 332만원을 빼면 128만원이 나오죠. 128만원. 시가는 128만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3번. 12번.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일시 소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시가가 상승했을 때 시가에서 평가해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성 있는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단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여러분 주식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개별법은 사채일 경우에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유가증권 중 채권은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한다.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4번에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일 현재 종가라는 것이 마지막 날의 금액을 종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의 금액이 종가예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2월 31일에 주식시장이 안 열려요. 그래서 12월 30날의 금액이 종가가 되는 겁니다. 4번이 맞네요.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13번. 외상매출금 잔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외상매출금 잔액을 계산을 해라.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의 회수액, 현금매출액,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출 총이익, 매입액이 나와 있어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 이 두 가지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 기초재고가 얼마 있어요? 1,200원 플러스 매입액이 2,000원 마이너스 기말재고가 1,100원. 매출원가는 2,100원 나오죠. 매출원가는 2,100원 나옵니다. 2,100원. 매출 총이익이 또 900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출은 3,000원이에요. 자, 대변에 매출이 3,000원인데 현금 매출이 500원이 있으니까 현금이 500원이고 나머지가 뭐란 얘기죠? 외상 매출금이란 얘기죠. 외상 매출금이 2,500원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2,500원. 추리하는 방법 아시겠죠? 기초 재고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매출원가 대입을 해서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3,000원이 나왔으면 분기하면 대변의 매출 3,000원, 차분의 현금 500원, 외상 매출금이 2,500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이 대변에 갑니다. 외상매출금 기초 잔액이 800원이 있어요. 800원. 그리고 회수액이 2,600원 있죠. 회수액 분기하면 어떻게 분기가 될까요? 차변에 현금 2,600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이 2,600원이 갑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에서 2,600원이 가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매출에서 2,500원 들어가면 기말 잔액이 계산이 됩니다. 3,300원에서 2,600원 빼니까 700원이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에 답은 1번이에요. 13번에 답은 1번. 자, 14번.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다.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초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기초 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4월 20날 봤더니 8만 원이 회수 불능됐다고 나와 있죠. 대변에 매출 채권. 대변에 매출 채권이 8만 원입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은 8만 원, 10만 원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써먹을 수 있죠. 8월 10날짜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5만 원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5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10만 원에서 8만 원 더해주고 5만 원을 8만 원 빼주고 5만 원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만 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7만 원인데, 그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645만 원 나와 있어요. 645만 원에 2%를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645만 원 곱하기 2% 해주시면 12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자, 12만 9천 원. 내가 대손 예상한 금액이 12만 9천 원인데 모아둔 돈이 7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모아둘 대손 상각비는 5만 9천 원이 됩니다. 대손 상각비 5만 9천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5만 9천 원이죠. 물음이 뭐로 물었습니까? 대손 상각비를 물었으니까 5만 9천 원. 3번이 답이 되겠죠.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토탈 판매한 게 몇 개 판매했죠? 1,700개 판매했잖아요. 1,700개가 선의선출법으로 판매가 됐으니까 위에서부터 팔린 거예요. 자, 1,700개가 판매가 됐어요. 선의선출법이니까 위에서부터 맨 위에 거 1,000개 90원. 그래서 9만 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1,000개 90원 9만 원이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개 또 판매가 됐겠죠. 200개 얘는 120원짜리입니다. 24,000원이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서는 1200개 판매됐으니까 500개가 판매가 돼야 되겠죠. 곱하기 110원짜리 110원짜리가 500개 판매가 됐으니까 55,000원 판매가 됐어요. 다 더해주시면 16만 9천원. 답은 1번입니다. 15번에 답은 1번. 선의선출법은 위에서부터 그냥 팔리면 되는 거예요.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후의선출법의 원가 흐름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물가 상승 시 이익이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익을 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후의선출법은 이익이 어차피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가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물가가 상승할 때 후의선출법은 이익이 작게 나오잖아요. 선의선출법은 이익이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을 쓰는 회사는 저가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다시 줄여요. 근데 후의선출법을 쓰는 회사는 어차피 이익이 적게 나왔는데 또 이익을 줄이면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2번 맞아요.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부족해지면 순이익이 과대익 이상 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후의선출법이 아니라 선의선출법이 값이 같이 나오는 거죠. 실사법과 계속기록법이 값이 같이 나오는 것은 후의선출법이 아니라 선의선출법이에요. 16번에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17번에 기초재고자산 나와 있고 매출 총이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횡령액의 추정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
매출 총익률이라고 나오면 어쨌든 공식은 두 가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이에요.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입니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재고 자산이 30만원 나와 있죠. 30만원에 매입액이 150만원이고요. 150만원. 매출액은 19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92만원. 매출 총익률이 30%다. 얘가 100%일 때 매출 총익률이 30%. 그럼 매출원가율은 70%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192만원 곱하기 192만원 곱하기 70%를 하면 134만 4천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X는 134만 4천원이 됩니다. X가 얼마나 올까요? 180에서 134만 4천원 빼니까 45만 6천원이 나와야 돼요. 기말 재고가 45만 6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45만 6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34만 5천원밖에 없으니까 11만 1천원이 횡령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의 답은 3번. 18번 문제입니다. 실질 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다 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매출 총이익률이 몇 %라고 나와 있느냐면 30%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40만원 나와 있죠. 40만원. 매출원가율은 그러면 70%니까 28만원이 됩니다. 매출원가가 28만원. 기초 X예요. 플러스 매입이 얼마입니까? 20만원. 마이너스 기말상품이 15만원이죠. 그러면은 X값이 나옵니다. X값은 23만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 자, 19번. 재고자산 원가 흐름 과정 중에서 최근의 시가와 가장 유사하게 평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출원가는 가장 최근에 되려면 가장 최근 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후이선출법 맞고요.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남아있으려면 옛날 걸 팔아쳐야 되겠죠. 선의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네요. 19번의 답은 1번. 20번.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분증권의 원가를 결정할 때는 총평균법을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1번이 틀렸어요. 20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2번.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된 게 있으면 가감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만기보유 증권은 양도가액과 상각 후 취득 원가의 차이 맞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취득 원가와의 차이고요. 만기보유 증권은 상각 후 취득 원가의 차이 맞습니다. 다 맞는데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21번. 손상차손은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손상차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옳은 것을 물었어요. 지분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시장성을 상실했다 하였으므로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틀렸습니다. 상장이 폐지된 것만으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에 대해서 최초 손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취득원가와 회수 가능액의 차이다. 맞아요. 매도가능 증권은 취득원가와 차이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만기보유 증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기보유 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와 회수 가능액의 차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취득원가가 아니라 만기보유 증권은 항상 상각 후 취득원가와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되면 손상차손 환입으로 해서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해줍니다.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되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1번의 답은 2번. 22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해서
그 자산의 취득 완료 시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 기타 유사한 금융 비용을 자산 취득 원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 비용 대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22번의 답은 2번.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현물출자라는 말을 씁니다. 현물출자 시에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 200주의 공정가액, 시가라고 나와 있죠? 7,000원. 시가가 공정가액이에요. 200주 곱하기 7,000원에서 140만 원. 네,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거예요. 24번, 무형자산으로 보호될 금액을 물었습니다. 개발비, 무형자산 맞죠? 동그라미, 선급금은 당좌자산이고요. 사차를 발행 차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특허권, 네, 무형자산 맞습니다. 87,000원, 2번이 답이 되겠죠?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25번, 산업재산권 2년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장부가액은 45,000원이다. 잔존가액은 없으며 5년간 상각했을 때 재무상태표상 제3기의 장부가액을 물었어요. 여러분, 내용연수가 5년인데 2년 전에 취득했으니까 2번 상각을 했어요. 2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연수가 5년인데 2년 전에 취득했으니까 2번 상각했어요. 그럼 남은 게 3번이죠. 45,000원 나누기 3년 하면 15,000원 상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5,000원 상각을 했으니까는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장부가액은 3만 원. 답은 2번입니다. 25번의 답은 2번. 26번.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IFRS의 재평가 모형. 선택사항이다. 맞죠? 재평가의 빈도는 공정가치 변동성에 따라 다른 것도 맞습니다.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활성거래 시장이 없을 때도 여러분 활성거래 시장이 없으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26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재평가할 수 없겠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7번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을 8만 원 보고하였다. 만일 현금주의를 채택하면 이자 비용이 15,000원만큼 감소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분개를 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은 8만 원인데 현금으로 준 돈은 15,000원만큼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65,000원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미지급 비용이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개를 추리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이 8만 원이라는 얘기는 차변의 이자 비용이 8만 원이고요. 현금주의를 채택하면 15,000원만큼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돈은 65,000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미지급 비용 계정을 그려서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 이렇게 와요. 대변에 지금 15,000원 있으니까 대변에 15,000원 집어넣으시고요. 15,000원 집어넣으시고 연말에 미지급 비용이 2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말에 2만 원 집어넣으시면 기초는 5,000원이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7번의 답은 1번입니다. 27번의 답은 1번. 28번. 사채 발행으로 기업이 받아야 되는 대가를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은 자, 이번에 보시면은 원금을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에 사채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되는 이자를 할인한 현재 가치를 가산한 금액 2번이 답이죠.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29번.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 적용해서 상각 또는 환입할 때 상각 환입액은 어떻게 되는가? 모두 증가하는 거죠. 할인 발행일 때도 증가하고 할증 발행일 때도 증가합니다. 답은 3번이죠. 이자 비용만 할증 발행일 때 감소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만 할증 발행일 때 감소하고요. 나머지는 증가합니다. 30번 문제를 봤어요. 장부가액을 물었습니다. 사채 문제에서 장부가액. 자, 1월 1일의 금액이 얼마? 885840이고요.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이자율이 15%입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될 거예요. 885840 곱하기 15%를 해주시면은 132876이 나와요. 132876. 자, 여기에서 액면 이자를 빼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10%입니다.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을 빼주시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32,876원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885840에서 885840 플러스 32,876원. 그럼 918716이 나오죠. 918716 3번입니다. 3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1번 4차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을 유효 이자 율법 대신에 정액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사채 장부가액은 과대 계상이 되고요. 이익 잉여금은 부채가 커졌으니까 과소 계상이 될 겁니다. 3번이 답이에요. 3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론 강의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이론 강의에서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 비교 설명에 들은 게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단순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정액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런 사채 장부가액이 과대 계상이 돼서 이익연금은 줄어듭니다. 32번 장기금전 대차 거래에서 장기 채무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32번의 답은 2번입니다. 32번의 답은 2번. 33번 단기 중 지급된 퇴직금이 500원이고 단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기초보다 300원만큼 증가하였다면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를 물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를 물었어요. 기초 충당부채를 만약에 1,000원이라고 했어요.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말 충당부채는 300원만큼 증가했대요. 기말 충당부채는 그러면은 얼마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1,300원이 됐겠죠. 중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500원이고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가정한 거예요. 1,000원에서 500원 지급했으면 여러분 1,000원에서 500원 지급했으면 500원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1,300원이 됐으니까 800원만큼 추가로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급여 800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원. 그러니까 퇴직급여는 800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33번의 답은 3번. 이 1,000원이란 숫자 대신에 다른 숫자 집어넣고 300원 크게 해서 보셔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5년 거치 분할 상환 조건으로 10억을 차입했을 때 비유동부채에 보고될 장기 차입금의 금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1일부터 그죠? 10월 1일부터 1년이면 9월 30, 또 1년이면 9월 30, 또 1년이면 9월 30, 또 1년이면 9월 30이에요. 그죠? 처음에 차입 당시 그죠? 차입을 했을 때 얼마 차입을 했습니까? 10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10억 원을 차입을 했어요. 1년 거치는 1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5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땡겨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에 10억을 차입을 했고요. 1년 거치니까는 이때는 상환하지 않습니다. 9월 30날은 1년 거치라는 말은 이때는 상환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 9월 30일부터 2억씩 상환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억 원씩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월 1일에 빌려왔어요. 1차 10월 1일에 빌려 갖고 왔고요. 2년이 지난 다음에 12월 31일이에요. 2년이 지난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장기 차입금은 요거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니까 유동부채가 되는 거고요. 12월 31일 현재 보시면 나머지가 비유동부채니까 6억 원이 됩니다. 34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4번의 답은 3번. 그래서 현재 시점이 12월 31일 결산시예요. 결산시로부터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것은 유동부채. 그리고 그 이후에 갚아야 될 게 비유동부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억. 35번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재평가 적립금을 여러분 자본이 증감되려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돈이 들어오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예, 자본이 증가되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 2번입니다. 주식을 할인 발행하고 납입받았다. 돈을 받았죠. 돈을 받았으니까
자본이 증가됐습니다. 3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본이 감소되는 거는 돈이 나가는 거. 자본이 감소되는 건 돈이 나가는 거. 1번은 여러분 재평가 적립금도 자본이란 말이죠.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항목. 자본 항목을 자본금에 전입했으니까 자본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은 현금 배당을 하지 않고 주식 배당을 했으니까 변동이 없어요. 돈이 들어온 건 2번밖에 없습니다. 36번. 이익여금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죠. 4차 할인발행 차금 상각은 이자 비용이에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36번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7번.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래. 여러분 자본잉여금에 주식발행 추가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근데 없죠 그게.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자본잉여금이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한 번만 더. 자본잉여금에는 현재는 자본잉여금이 주식발행 추가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자본잉여금은 감소하겠죠. 답은 1번. 38번. 근데 왜 옛날 게 나오느냐고요? 아직도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과거에 재평가를 해서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비용 인식할 때는 발생주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니까는 BD.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입니다. 39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구분계산 원칙으로 영업손익계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매출총액 마이너스 판매관리비가 영업이익이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판매관리비고요. 연구비나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는 판매관리비인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예요. 답은 2번. 39번의 답은 2번. 40번. 수익과 이득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주된 영업 활동이면 수익,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4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